그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책의 내용 보시면 42쪽 있죠. 42쪽. 42쪽 보시면 제3장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재형태, 모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1절 보시면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래서 이제 43쪽을 보세요. 43쪽을 보시면 그림 3-1이 나오죠. 그림 3-1을 보시면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나와요. 역사적 발전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된 거죠. 이것이 아까 뭐였죠? 네, 마이크로가 되겠죠. 마이크로 관점이죠. 마이크로 관점. 그래서 미시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정리해 두세요. 미시 경제학적 관점. 그래서 5단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제1단계는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 두 번째는 2단계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3단계는 완화적 노사관계. 그다음에 4단계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그다음 제5단계 민주적 노사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1단계별로 이제 시기가 나오죠. 제1단계는 19세기 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는 19세기 중기, 그 다음에 3단계는 19세기 말, 그 다음에 제4단계는 1917년, 그 다음에 제5단계는 1930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1단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나오죠.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는 첫 번째 줄 19세기 중기까지가 되겠죠. 19세기 중기까지 존재하였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의 경영은 소유자에 의한 경영의 단계가 되겠죠. 기업의 경영은 소유자에 의한 경영. 그 밑에 줄 보세요. 그래서 자본의 전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속 보시면 자본은 생산 양식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근로자는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전제적 경영관리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었다. 두 줄 아래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되겠죠. 자본가의 절대 명령과 근로자의 복종 그리고 종속의 관계로서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44쪽.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일곱 번째 줄 보시면요.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대립적 또는 주종 관계가 존속되었다. 여기가 계속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단계 보세요. 2단계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는 19세기 중기에 나타나게 된 거죠. 19세기 중기.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점차 발전되었다. 그래서 정차 근로자도 증가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복리후생 시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시기였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즉 나오죠. 즉 은혜적 보답이라는 온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증하는 경영관리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 다음 45쪽 보세요. 45쪽 보시면 제3단계가 나오죠. 3단계 완화적 노사관계. 첫 번째 줄은 자본의 전제적 지배 방식에서 점차 완화되어 합리주의의 생성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온정적 가족주의가 토착화되는 시기였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19세기 말기가 되겠죠. 19세기 말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가학적 관리법이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테일러가 나오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이 되겠죠. 과학적 관리법. 그 밑에 보시면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경영 관리에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테일러와 페이올에 의해서 경영 합리화가 기업 경영의 중심 과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이러한 이제 직종의 전문화임에서 직업별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다. 직업별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다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러나 기업은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본 천재적 방식이 점차 완화돼서 경영 합리화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6조 제4단계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네 번째 줄 1917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이 시기의 특징이 나오죠.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보시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양대 계급이 형성돼서 대립과 격화된 계급 투쟁을 위해서 노동운동은 개별 기업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고용 조건은 오직 노동자의 투쟁적 실력 대결에 의해서만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 결정을 둘러싼 대립적 투쟁이 매우 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아래에 가보세요. 즉 나오죠. 즉 노동자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공장을 접수하여 경영하는 노사분규의 한 형태인 생산관리 방식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그 다음에 제5단계 보세요. 5단계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민주적 노사관계. 세 번째 줄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그 밑에 줄 각국 정부는 노사관계에 더욱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된 거죠. 다시 그 밑에 줄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47조 첫 번째 줄 이러한 형태의 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체 교섭 제도로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중간 정도 보시면요. 종내 종속관계나 나오죠. 종내 종속관계. 밑에서 11번째 줄 보세요. 11번째 줄 보시면 종내 종속관계나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1대1 대등 관계로 바꾸어지고 단체 교섭을 통한 고용 조건의 결정이라는 산업민주주의 이념의 노사관계로 형성된 것이다.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노동운동 보시면 이제 산업민주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이 거시적 형태가 되겠죠. 거시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매크로 관점이 되는 거죠. 매크로 관점.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상업 자본주의 노사관계가 나오죠. 상업 자본주의 노사관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업 자본주의 노사관계. 세 번째 금융 자본주의 노사관계. 금융 자본주의 노사관계는 독점이 되겠죠. 독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정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노사관계는 혼합 자본주의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47쪽까지 읽어보시고 제 48쪽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49쪽을 보세요. 49쪽은 이제 민주적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
첫 번째 무장 휴전형이 나오죠. 무장 휴전형은 첫 번째 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사 분규 기간 단체 교섭을 통해 투쟁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 상태 또는 평화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특징이 나오고 있죠. 특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데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은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하다고 봤다. 그 다음에 이제 50쪽 보세요. 50쪽 보시면 노사조화형. 노사조화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무장 휴전형과 노사협력형의 중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파업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일은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사조화의 형태를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둘째. 네 줄 아래에 보시면 둘째 나오죠. 노사 상방은 노사 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립되어도 상호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양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세 번째, 셋째, 기업 경영의 중심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단독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게 된다. 조합 측은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동 토의와 그 다음에 절충 범위를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상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와 조합 간에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협력형이 나오죠. 노사협력형은 첫 번째 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각각 자기 측의 입장을 고집함이 없이 생산성 향상과 능률 증진을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형태다. 그 다음에 51조 열 번째 줄 보세요. 넷째 나오죠. 넷째, 능률 증진을 위한 노사 협력은 기업 성장의 기본이 되고 노사가 상생의 관계로서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면 대결형이 나오죠. 정면 대결형 보시면 첫 번째 줄, 경영자들과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형태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대립적 노사관계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가 경쟁적으로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으로 정면 대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의 거부, 단체 교섭 거부,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2쪽 보세요. 52쪽 보시면 이제 표 3-2가 나오죠. 이것도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표로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태가 나오죠. 이것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를 말한다. 맨 밑에 줄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파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분규.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 상방은 상대방 서로가 이미 정해진 체제를 신뢰성 있게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 상방은 1대1 상호관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사의 상호관계의 순효과가 소비자나 국민에게 이익을 줘야 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정,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산업평화적 이상형 노사관계가 되겠죠. 첫 번째 근로자, 첫 번째 이제 기업이 성장해야 되겠죠. 기업은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는 삶의 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 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즉 근로자들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 상방은 무파업 무쟁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경영권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협상하는 것이 되겠죠. 노동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협상하는 것. 나중에 단체 교섭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 상방은 산업 평화를 위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며 소비자나 경영자, 주주, 그다음에 지역,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등 이해관계자의 이행 조정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세계 노사 관계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